이 금융산업 정상화 컨퍼런스의 패널 세션의 주제는 금융사고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또 윤리 경영을 통한 금융산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부 패널 토론에 앞서서 먼저 가톨릭대학교 전인태 교수님으로부터 이번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전인태입니다. 먼저 이런 정말 중요한 좋은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김영선 대회장님하고 그리고 홍성근 회장님 그리고 우리 내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진흥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최근에 이런 실무적인 일도 좀 많이 해서 이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말은 거창하게 기조연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오늘 발제를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 저희 주제에 맞게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금융산업 정상화 방안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꼭 금융뿐만 아니라 아까 대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국가적인 이런 사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꼭 금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금융 쪽에서 사고가 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들은 먼저 이제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가 좀 부실할 때 그런 때 좀 직접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할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쪽으로는 아무래도 감독기관이 이제 좀 부실하게 감독을 했다거나 또 외부적 환경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외부에서 모니터링 같은 거를 금융이라는 거가 국가적인 기관 산업 같이 굉장히 공공적인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모니터링을 좀 취약하게 했다거나 그럴 때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금융기관에 대한 뭐 어떤 인사나 취업이나 이런 대출 관련 이런 청탁 같은 것도 하기 쉬운 현상이 있고 그런 거가 생기면 이제 조직 문화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좀 뭐 탐욕적이다. 그래서 뭐 돈을 또 많이 벌면은 많이 벌어서 문제고 또 돈을 못 벌면은 또 수익을 못 내니까 또 문제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아무래도 돈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금융인들한테 자긍심이나 이런 걸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런 것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많은 그런 비판들은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떠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먹는 우리 이제 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망각을 해서 잊어버리니까 꾸준한 준비를 계속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인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인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이제 조직 문화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인사 관행이 굉장히 원칙이 없는 게 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는 줄서기 문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M&A가 돼서 금융기관이 만들어진 대형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출신 그룹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은행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채널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쪽 한쪽에서 뭐 인사를 독식하기도 하고 때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조금 안 좋은 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많고요. 또 학연, 뭐 지연 이런 거는 꼭 금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인사의 줄서기 문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줄서기에서 자기 그룹의 사람들로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되고요. 납득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인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도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다 누구나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저 사람은 뭐 납득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불만이 생기고 또 허탈하기도 하고 회의도 생기고
반감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충성도가 이제 저하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을 왜 하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확실한 지배 구조 그리고 이제 CEO나 경영진이 이제 잦은 교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체에 내부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이 굉장히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회사인데 회사의 CEO나 이런 거 바뀔 때 나는 전혀 아무런 뭐 참여할 수도 없고 배제돼 있으니까 주인 의식이 생길 수가 없고요. 주인 의식이 생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금융기관에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나서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또 CEO나 경영진 쪽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자꾸 이제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새로 이제 CEO나 뭐 이제 경영을 하게 되면은 또 조직 문화를 새롭게 맞춰서 새로 바꿔보려고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많은 그 구성원들은 뭐 또 바뀔 텐데 그죠? 저러다가 또 말겠지. 그러니까 이게 영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성과 평가가 불공정한 경우에 그래서 불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그게 줄서기 문화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줄서기 문화에 내가 있는 그 그룹 쪽에 더 잘 주려고 하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가 자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걸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평등주의가 만연해서 그냥 뭐 평가는 뭐 그러니까 나쁘게 받더라도 뭐 크게 이렇게 보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보신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개인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조직이 이렇게 통합되고 단결되고 서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뭉쳐나가는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져가는 그런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고가 터질 확률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금융기관에 이제 조기 퇴직하거나 노후 불안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더 다른 뭐를 해야 될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조직 문화가 변질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내부 통제로 가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요. 이제 바젤 2, 바젤 3 뭐 하면서 많이 잘 갖춰져 있긴 한데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에서 통제하는 거를 좀 벗어난 데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바텀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요식 행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많고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는 낙하산이나 순환보직을 많이 해서 그냥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냥 안 했던 분이 그냥 또 순환보직에서 오게 되거든요. 그 순환보직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왜냐하면 한쪽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한쪽 일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면 부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막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와서 이제 모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중요한 거 찾아내지도 못하고 거꾸로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징벌적으로만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불필요한 통제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가장 부모님이 편한 거는 자식이 뭐 잘못했거나 뭐 공부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그때 혼내는 거거든요. 그냥 혼내고 그러고선 뭐 예를 들어 술 마시고 와서 그냥 혼내고 뭐 이렇게 혼낸다는 거가 제일 편한 통제인데 뭐 잘못했으면 사후에 혼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자식이랑 왜 사고가 생겼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를 대화하고 찾아나가면서 그렇게 문제들을 발견해 나가야지 그냥 사후적으로 징벌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걸 회피하게 되고 더 역효과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뭐를 통제할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다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면은 그냥 못하게 해요. 책임이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지면은 오히려 기업 활력을 또 영업 활동을 저해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상품이 시스템이 없으면은 검증해 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은 거래를 안 하면 안 하니까 사고는 안 나지만 회사에서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걸 해야 되는데 창조적인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거 얘기할 때 보고 예를 많이 드는데 보고가 이제 독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잘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보고 못하게 해. 그게 가장 간편한 행정이거든요. 못하게 하면 되죠. 안 먹으면 되잖아요. 못 먹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먹거리가 많지 않고 거기에 사실 보고를 잘 개발해서 그 독을 잘 제거할 수 있으면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잘 제거해서 정말 맛있는 보고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에 지금 많은 문제 중에 하나도 아까 다 연관이 되는 거지만 잠재적인 어떤 사고 위험자에 대한 어떤 교육, 관리, 내부 고발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 상습 도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막 개인 부채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특히 이제 금융기관은 남의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교육도 한다거나 좀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고발을 해서 이제 알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기가 정말 어렵고 아까처럼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고 그리고 뭐 충성심도 떨어져 있는 그런 모래알 조직에서는 저런 거를 고발도 안 하고요. 있어도 그냥 뭐 그런겠지.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내부 통제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 내부 고발 같은 거 좀 싫어하잖아요. 좀 유교식 관념이 잘 안 맞고.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다르다는 거죠. 금융기관은 남의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거는 내부에서 고발도 하고. 그래서 고발하면 이제 상금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은 있는데 고발하거나 이제 내부 그런 통제를 잘하는 것들이 좀 나중에 인사고과에 평가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해서 개인들의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좀 많이 결여돼 있고 그래서 4번에서 말씀드리는 그 실질적인 윤리 교육 같은 게 이제 부재돼 있어서 뻔한 얘기하고 그죠? 해도 뭐 상식적인 얘기하고 가면 뭐 그냥 졸고 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윤리가 이게 결여가 되면은 이 책임이 나한테 결국은 오고 그럼 우리 회사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나에게 문제가 온다.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이 온다. 이런 거를 인식시키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만한 이제 전문적인 사람도 사실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부 통제에 우리나라의 특유의 온정주의가 있어서 이제 좀 봐주고 또 친한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서 덮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주의 보직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이 많이 큰 보직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까 말했던 순환 제도를 순환 보직을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가 또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런 요주의 보직 같은 거는 근데 보면은 실제로 어떤 부분이 제일 위험하고 뭐 이런 요직 직업에 대한 이런 분류 같은 거 사실 별로 없거든요. 어느 게 위험한 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해외 지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사고도 많이 터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부 예를 들어 중국의 지사가 있다. 중국 지사의 그 리스크나 이런 것들 체크하기 위해서 내부에 맡겨놓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에서 감사를 하러 간다 해도 중국 상황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상황을 잘 보기도 어려우니까 가서 감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대접만 받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 감사하러 가는 분들도 순환보직으로 또 더군다나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어떤 내부 통제 문제점들이 아직도 이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이제 뭐 우리 권혁세 원장님 와 계시니까 이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원론적인 것만 간단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감독원이 사실 바젤 2, 바젤 3 할 때 굉장히 컨설팅 형식으로 많이 굉장히 좋은 그런 스타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후적인 징벌적인 거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특히 또 기업 활력 같은 거를 좀 저해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아까 말한 친밀한 사람은 봐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가서 벌은하되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외부 환경, 특히 이제 여기 이제 감독뿐만 아니라 외부인 사람들이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좀 잘 돼야지, 금융기관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청탁을 한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실무적인 것들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도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딱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해보면은 일단 조직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고 거기서 불공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직 문화가 흔들리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내부 통제하고 이제 금융 감독 부분에서 통제가 예방적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후적인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통제에 대해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개선 방안을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인식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아까 인사 문제인데 CEO 임명의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임명의 공정성 확보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CEO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조직 인사가 공정할 수 있겠고 납득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정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건전한 조직 문화가 확보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내부적인 문제를 본다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CEO의 임명부터 공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EO의 입장에서도 이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게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은 CEO의 가장 중요한 퇴진 요인이라는 거를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할 일이 많지만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첫 번째 요인은 사고 났을 때라는 거죠. 사고는 안 나면은 내가 열심히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크다란 요인인데도 평소에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항상 인식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EO 평가에 그 위험 관리를 하는 실태를 반영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반영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런 반영해서 평가도 하고 이런 어떤 모니터링이 좀 체계를 갖춰져야 하는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적인 그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통제, 리스크 자가 진단이라고도 하고 통제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리스크 통제 자가 진단을 하는 거는 각각 그 영업 활동에 참여하는 뭐 그런 모든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진단을 하는 그런 거.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핵심 리스크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가 뭐고 거기로부터 그러면은 어떤 리스크가 정말 있는지를 스스로 찾고, 그리고 핵심 리스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양적으로 퀀티테이티브하게 이제 그걸 숫자화 해가지고 이제 이게 높아지는 낮아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다 있는데, 문제는 이거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리스크 자가 진단을 해서 한 달에 보내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냥 혼자서 우리 부서의 리스크는 이겁니다 하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 전과 동일합니다 하고 올리고 또 그 한 달 전과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부서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가 진단인데 정말 자가 진단인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를 체크를 해보는데 그냥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는데 이제 아프면 병원 오라 그러면 귀찮아요. 그럼 이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거 리스크가 또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뭐 해야 되고 귀찮고 그러는데 당연히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매번 하면서도 그냥 전가동 해서 요식행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젤2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시스템을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의견들이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텀업 방식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절대 그런 상황에서 예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이제 통제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인적 통제
사회를 좀 포기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꾸 은행, 금융기관 이런 쪽에 뭔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인적으로 인사도 개입을 하고, 그러게 되면 아는 사람이 가면은 뭔가 이제 뭐 부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많이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제는 좀 없애자. 그런 것들이 전반, 꼭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터지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으면 뭔가 또 보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 조선 말기에 그런 이제 매간매직 해가지고 간 다음에 다양한 그 세금 같은 걸 막 내서 양민들 괴롭히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뭔가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직 문화가 와야 될 수밖에 없고, 줄서기 문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려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그런 것부터 차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본 거고요. 그래서 한번 토론해보고 이런 거 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사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 시스템의 객관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고, 그리고 또 동료의 의사도 반영이 되는, 그래서 피어 리뷰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동료들한테도 신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올라가면 불만이 별로 없고, 그러면은 납득이 가는 인사니까 내가 안 됐더라도 나는 뭐 오케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동료들이 보기에도 전혀 아닌 사람이 갑자기 무슨 줄을 타고서 확 올라가서 됐다 이러면은 납득할 수가 없게 되고, 조직과 멀어지게 되고 겉돌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근데 물론 동료들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친한 사람들은 또 잘 주고, 뭐 또 괜히 싫어하는 사람은 업무에 상관을 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좋은 평가, 굉장히 나쁜 평가는 좀 제거하고, 그리고 평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런 거를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제일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의사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외부 압력이나 간섭 같은 거가 좀 배제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정한 인사 제도만 되면은 후보자를 차별하거나 뭐 역차별하거나 이런 것들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뭐 이제 나와서 가는데 또 뭐 몇 년 동안 2년 못하고 3년 못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실력이 있고 인사 제도가 공정하다면은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와도 그 공정하게 통과하면은 할 수 있게.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계속 경영을 잘하면은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정말 문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제, 그래서 공정한 인사 제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내부 직원의 이런 여러 가지 의사랑 또 이사회 의사를 반영해서 한꺼번에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간섭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 그런 것들 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말 깨닫는다면 이제 이런 쪽에 인식을 좀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배수 원칙을 이제 여기다 썼는데, 이사회하고 내부 직원들의 어떤 이제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3배수라는 거를 이제 썼습니다. 사실 뭐 대학교에서 교수 임용할 때나 이런 때 이제 많이 쓰는 건데, 대학 교수 임용할 때도 우리 과에서 이제 원서를 받아서 교수 임용할 때 3명을 이제 추천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이제 뭐 총장님이나 위해서 3분 중에 1명을 뽑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3분 중에 1명이니까 뭐 그 정도 오케이. 총장님도 이제 보면은 초이스가 있잖아요. 3명 정도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양쪽에 초이스가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3배수 원칙도 인사에 적용하면은 서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토론에서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회사마다 다 다르고, 뭐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뭐 그렇지만, 그냥 저는 그냥 하나의 예로서 한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CEO를 이제 추천해서 이제 뽑게 될 때, 일단 뽑는 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추천위원회가 엄격히 분리돼야 되겠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공정하게 관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뽑는 사람하고 관리한 사람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하고 이사회의 의견이 동시에 반영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선출이 만약에 된다면은
뭐 연임이 아니라 뭐 몇 번 해도 통과만 계속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조직에서 좋아하고 이사를 좋아하고 하면은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게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정말 그 금융기관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서로 주인의식을 갖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해도 허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임직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 리뷰를 좀 반영해서 성과뿐만 아니라 뭐 윤리성, 조직 충성도, 창의성, 개인 역량 이런 것들도 이제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인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부서장하고 임직원을 이제 좀 같이 동시에 좀 해서 내가 또 임명되면은 내 밑에는 또 내 있는 사람 갖다 임명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게 그냥 전반적으로 인사를 한다거나 또 막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보직은 좀 공모제를 출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인사 시스템에 따라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 정도 추천해주고 3명 정도 추천하면 그 중에서는 이제 이사회나 이런 데서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딱 한 명 올려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시죠 하면은 그러니까 한 3명 정도를 올리고 3명 정도 내에서 누가 예측해서 여러 가지 국가나 이런 점수를 보면 3명 정도가 후보다. 그 중에 누가 이제 한 명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크게 서로 불만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CEO 인사 시스템을 이제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다 다를 거고 그런데 이제 한번 예를 보면은 그 CEO 추천관리위원회 같은 걸 이제 하나 둬가지고요. 내부 인사 2, 3인, 외부 인사 4, 5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외부 인사는 이제 협회 각회 뭐 감독원 추천을 받고 그래서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이런 이제 관리위원회를 하나 두고요. 그리고 이제 CEO 후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후보 요건을 이제 정립이 이제 미리 돼 있는 정립된 걸 가지고 뭐 복수의 어떤 헤드헌팅 회사라거나 뭐 다양한 방법을 해서 10명 정도의 후보를 딱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내부 선거인단이라고 말을 썼는데 내부 평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조직원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충분하도록 랜덤하게 뽑는 거죠. 랜덤하게 뽑아서 뭐 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자기 소견 발표를 하는 겁니다. 소견 발표하고 이제 미리 좀 이제 다 공부도 하고. 그래서 소견 발표를 해서 소견 이제 청취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분 정도를 뽑으면은 이제 조직에서 좋아하는 3분들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CEO 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서 구성을 한 이런 데서 외부 인사를 좀 포함하거나 하면 더 이제 공정한 뭐 이미지도 있겠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천관리위원회랑 이제 중보가 되지 않게 관리위원회랑은 엄격히 구별되게 여기에서 이제 그 3분 중에서 한 명을 뽑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금융기관이 있는데 CEO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저 정도면은 신뢰가 좀 가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도 좀 좋겠구나. 그러면 신용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고 그냥 하나의 안일 뿐인 거고요. 또 회사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다르니까 상황이 다 다르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내부 직원들이 내가 추첨돼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동료들이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이 평가에서 갔을 때 적어도 우리가 평가했던 3등 안에는 드는 분이 와서 이제 CEO로 왔다. 이런 것들, 우리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후보들 중에서 3등 안에도 안 드는 분이 갑자기 툭 오면은 조직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이상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좀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해서 사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 쪽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외부 전문가도 같이 좀 참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내부 통제 인력 전문가를 좀 수혈하고 교육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순환보직에서 좀 제외하고 하지만 이제 견제랑 평가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활력을 잃게 하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컨설팅 형식의 그런 예방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사 실명제를 도입해서 누가 감사한 건지도 좀 해서 책임 있게 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운영 리스크를 이제 운영 리스크 관련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젤2에서 다 해놨는데 그냥 이제 뭐 계산해가지고 뭐 규제 자본 산출하는 데나 쓰고 있고 또 그게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형식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실질적인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현황에는 운영 리스크를 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팀에서 그냥 이렇게 곁다리로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중요한 게 운영 리스크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독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매뉴얼대로 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미리미리 보고서 하는 거가 좀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말은 뭐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운영 리스크 관리 팀을 좀 이제 조직을 확대를 해서 이제 뭐 인원수야 뭐 크게 금융기관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큰 데라면 적어도 10명 정도는 확보를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외부 전문가도 활용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업무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업무 담당자의 전임자들을 인터뷰를 미리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임자가 가장 그 일을 잘 알고 있거든요. 충분한 전문성이 있고. 그러니까 전임자를 만나서 업무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어떤 걸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뭔지를 좀 이제 예비적으로 도출을 해놓고서, 그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부서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 같은 걸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미팅을 하면서 그 업무 프로세스가 뭔지 정확히 해주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당연히 컨설팅 형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데 이런 위험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리스크 자가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써서 올려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전문가들이 가서 대화를 같이 하면서 컨설팅 형식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핵심 위험 지표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매달 보고 올리는 거를 이제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부서별로 한 달마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서에 가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 한 서너 개 팀이 있으면은 팀별로 또 서로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고, 어느 팀이 잘하는지, 어느 팀이 요인을 잘 찾아내는지, 이런 경쟁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순 반복 보고해서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정말 바텀업에 실질적인 일에서의 리스크를 찾아내고 전임들이 생각하는 거고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지금 실제로는 이제 크게 세부 부서가 있는데 감사 부서가 있고 컴플라이언스 쪽이 있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분서가 있는데 통합적인 게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의체 같은 걸 별로 뭐 있어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예방적 진짜 정말 밑에서 들어온 리스크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바텀업 방식하고 그다음에 통제 협의체를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최종적으로 CEO에게 보고를 해서 CEO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CEO가 관심과 의지를 표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사고 발생이 CEO의 퇴진에 가장 최고의 요인이라는 걸 인식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면은 이제 바텀부터 시작해서 CEO까지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야 정말 이제 그런 내부적인 거에서 예방적인 거에 문제들이 좀 드러나게 되지 않느냐. 그 정도를 해야 사람이 아플 때 막 병원 가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막 안 하려고 할 때 그래도 그걸 이제 대화하고 문진하고 하면서 끌어내서 검진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독 모니터링은 뭐 좀 원론적인 거를 썼고요. 그래서 뭐 전문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고 활력을 잃게 하는 감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그냥 하나 ELW 시장을 들었는데 굉장히 과열되는 거는 물론 이제 막아야 되고 안 좋은 거지만 또 과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가서 적절한 규모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또 주관을 하시니까 언론사 쪽에서도 전 좀 주문하고 싶은 게요. 모니터링을 좀 전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기사 쓰고 그때 가서 막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미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평가해가지고 순위 같은 거 발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사고 횟수가 얼마인지, 사고 액수가 얼마인지, 사고 질적 분석 같은 걸 해서 금융기관별 윤리 지수도 만들고요. 그리고 내부 통제 지수를 발표해가지고 금융기관별로 뭐 어디가 1등인지 그래서 IB 투자은행 쪽에 리그 테이블에 그런 것들이 다 등위수가 나오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대학 평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대학 종합 평가할 때 뭐 별 기준 가지고 막 만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윤리 지수나 내부 통제 지수 거기에 CEO 선출이 공정성을 반영해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고 순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쪽에 이제 더 인식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이런 윤리지수가 높거나 내부 통제지수가 뭐 높은 그런 데는 자율성을 많이 확보해주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 취업, 대출, 뭐 청탁 같은 거 이제 정말 금지하고 그리고 청탁자는 뭐 공개를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은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많은 정부기관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런 데 많이 활용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막 혼란에 빠지고 비판하고 처벌하고 그러면서 과중한 제약을 합니다. 뭐 많은 제약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이제 정말 위험이 되는 그 부분만 딱 도려내면 되는데 그냥 많은 이제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제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많은 제약들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무슨 이제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 잊혀진 상태여서 편법들이 또 난무하게 되고 또 다시 사고가 터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커다란 거는 결국 망각해서 이제 나중에 되는데 막 이제 비판 처벌을 막 할 때는 이제 과중하게 막 시작해 놓으면은 이제 없어지죠, 당연히.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또 그게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또 뭐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는 이제 그런 가장 커다란 위험은 위험을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을 계속 우리가 상시적으로 인식하면서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제가 좀 과격했었는데 동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주먹구구식이나 감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분석적이나 논리적으로 정량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하고 그리고 위험을 파악을 그래서 위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그런 이제 빠른 인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전문가, 운영 리스크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해서 그래서 수익성이나 성장성보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지속 가능성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1900년도 초반에 자동차 회사 미국에 2,000개나 있었는데 살아남은 게 몇 개나 있는 한때 잘 나가는 것 같다고도 대부분 많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많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오래 살아남는 건데 그 오래 살아남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하고 그리고 예방적인 내부 통제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미래를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금융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